네, 안녕하세요. 두산인문극장에서 살다 보니까 저를 다 불러주시고, 네, 이런 날도 온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앞에 인트로 영상 보니까 확실히 뭐 대통령이나 정권이 바뀌면 뭐가 달라지나라고 사람들은 묻지만 뭔가 좀 달라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오늘 발표를 하게 될 이현재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젠더 트러블, 인종투쟁의 관점에서 바라보다입니다. 오늘 강연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아마 여기 오신 청중들이 여성주의를 처음 접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중간 정도의 수준에 와 계시는 분들이 또 계시고, 그 다음에 어드밴스드의 그 수준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리라고 보는데요. 사실 이게 대중 강연이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좀 중간이나 초급이나 중간 부분을 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앞에 도입 부분을 좀 그래도 충실히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세 부분인데 한 가지는 뭐냐면 어떻게 사실은 페미니즘이 오늘날 리부트 되었느냐에 서 시작해서 왜 리부트 되게 되었는가의 사회적인 배경을 살펴볼 때 왜 여성 혐오라는 것이 일어나게 되었는가가 첫 번째 부분이겠고요. 근데 이 부분에서 못 따라오시면 그 다음 부분서부터는 굉장히 부담스러워지십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사실 각오를 하고 나왔어요. 원래 사실은 다른 데서 조금 이렇게 다듬어지고 논의들이 수렴된 다음에 발표하는 편인데, 오늘은 제가 어떤 반응들과 또 어떤 질문들과 또 어떤 의견들이 있을지를 좀 여쭤보고 싶은 생각도 있어서, 두 번째는 요즘 굉장히 SNS 상에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성소수자 대 뭐라 그래야 되죠? 우리는 그냥 쉽게 게이 대 보지로 이렇게 저는 이제 축약을 시키는데요. 그 논쟁에서 과연 우리는 그 논쟁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는이라고 하지 말고요. 일단은 제 의견이라고 해두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부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까지 나갈 수 있을런지 모르겠는데요.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늘의 이야기는 페미니즘은 사실 인종투쟁이다. 그리고 인종투쟁은 정체성을 확인받기 위한 투쟁이 아니라 정체성을 해체시켜야 하는 운동이다 라는 주장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주장 하에서 과연 우리가 지난 촛불에서 나온 나라를 바꾸는 이 구호가 어떤 식으로 기존의 정체성을 해체하는 방식으로 운동을 이끌었는가, 이 부분을 세 번째 파트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 파트까지 나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조금 삐걱이는 부분이 있더라도 좀 양해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거는 아직 제가 그 틈을 정확하게 채워놓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 네, 그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감사합니다. 네. 처음엔 뉴 페미니스트의 등장이라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대부분이 지금 여성분이신 것 같은데요. 생물학적으로는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페미니즘의 리부트가 2015년, 2016년도에 되었는가의 과정을 한번 같이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메르스 사태 이후, 특히나 그전부터도 심했지만 온라인상에서의 여성 혐오가 굉장히 두드러지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메르스 감염이 되었던 여성이 제한구역을 벗어났다는 이유로 굉장히 많이 욕을 했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DC 인사이드 안에서 메르스 갤러리를 만들어서 활동하기 시작했고, 여러 여초 사이트에서 사실은 인터넷상, 온라인상에서의 여성 멸시에 대항하는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온라인상에서 여성 혐오에 대응하는 여초 카페 활동이 본격화되고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여성시대, 메갈리아, 워마드 등등등등 그 이후에 상당히 많은 페이스북 페이지들도 나왔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론을 떠들썩해 했던 미러링이라는 것이 출연하죠. 굉장히 여성을
특히나 한국 여성들을 갖다가 전형화시키는 방식으로 김치녀, 된장녀, 이제 맘충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좀 많이 됐었는데요. 옛날 같으면 여기에 대해서 얘들아 그런 말 하지 마 정도로 했을 텐데 그렇게 안 하고 인터넷상에서 우리의 전사들이 어떻게 했냐면 김치녀의 한남충으로 이렇게 대응을 했죠. 아주 강력하게 너희들이 말하는 방식대로, 너희들이 말하는 폭력적인 방식대로 혹은 위계적인 방식대로 그대로 생물학적인 여성인 내가 그대로 반사해 주마 라는 의미의 미러링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거 이제 이후에 이론가들이 여러 가지 다른 이론을 갖고 포장들을 많이 했는데요. 저도 포장을 했고요. 사실상 이런 미러링이라는 전략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독보적인 그런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페미니즘을 공부하려면 앞으로 저희 나라로 와야 되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도 한국어를 좀 알아야 되지 않는가. 이제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여기 문제가 됐던 이제 안중근 의사 뭐 저거 갖고 난리가 났죠. 이전에 사실은 유관순 열사에 대한 모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것에 대한 그 미러링의 방식으로 저 그림 같은 것들이 나갔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김치녀, 된장녀에 대해서 김치남, 그 다음에 씹치남, 한남충, 네 이런 말들로 미러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맘충에 대해서는 애비충, 허수애비 이런 말로 그대로 너희들의 그 말을 그대로 본따서 해줄게. 니네들은 그 맛이 어떤지 한번 맛을 봐라. 이제 이렇게 된 거고요. 개념녀, 개념남쌍도 그렇지만 외모지상주의 혹은 여성의 외모를 갖다가 계속 품평하는 태도 때문에 그 남성의 성기를 조롱하고 이제 하는 그러한 미러링도 이제 생겼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제 미러링이 출현하자 다들 놀랐습니다. 그 전까지 이거는 분명한 말인 것 같아요. 리부트에 상당한 공헌을 해서 공로상을 준다면 그게 누구냐라고 했을 때 저는 진짜 망설이지 않고 이 여초 사이트의 활동들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활동을 통해서 실제로 여태까지 조용히 예절 바르게 했을 때의 그 반응과는 다른 여론의 반응들을 이끌어냈던 것이 완전히 사실입니다. 그리고 인정하고요. 그런 면에서 뉴 페미니스트들이 저를 보고 그동안 나한테 해준 게 뭐냐라고 비난하신다면 저는 달게 받겠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저도 되게 많이 반성을 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어쨌든 이 운동을 다시 이끌어낸 것은 사실은 온라인상에서의 움직임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또 재밌는 사건이 일어나죠.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리고 바로 일주기가 된 지 얼마 안 된 강남역 여성살인 사건입니다. 이게 저는 상당히 중요한 계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온라인상에서 벌어졌던 저 움직임이 실제로 강남역이라는 오프라인 현장에 나와서 모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저 포스트를 붙이기 시작했죠. 포스트잇을. 그렇죠? 저렇게 나왔고 물론 저 때까지만 해도 다 마스크를 착용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SNS상에서의 그 얼굴이 알려지게 되면 SNS상에서의 조리돌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두려웠으니까요. 그리고 SNS라는 것이 더 이상 가상세계가 아니라 또 다른 현실 세계인 지금 이 시대에 그렇게 얼굴을 가리는 것 자체가 일종의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저도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당시에 고무적인 것은 뭐냐면 바로 그 SNS에서 익명으로 있었던 그리고 익명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이 그 강남역에 일단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한 걸음 나가서 강남역 10번 출구, 페미당당, 불꽃 액션 페미 등 상당히 조직화된 단체들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달라지는 하나의 그 국면을 마련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바로 그랬기 때문에 이후에 학내에 문단내 성폭력 폭로전이 일어날 수 있었고요. 이것도 역시 SNS상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하반기에는 낙태죄 폐지 운동이 본격적으로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있으셨던 분들이
오프라인 상에서 조직화되기도 하고 아니면 익명으로라도 바깥에 나와서 활동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바로 그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네,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낙태죄 폐지 운동으로 사실은 후끈 달아올랐었거든요. 근데 그 촛불 정국에 그냥 싹 말려 들어갑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무슨 말을 해도 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사실은 여성 이제 페미니즘 의제가 싹 모든 촛불 전국에서 다 빨아들입니다. 무슨 말을 해도 잘 안 들렸어요, 저 때. 근데 또 여기서 우리가 주시해야 될 한 가지 사건이 저는 생긴다고 봅니다. 당시에 촛불 집회에 나와서 페미존을 만들어서 활동하자라고 하는 측과 촛불 집회에 나올 필요 없다. 우리는 사실은 오프라인이라는 이 현실은 그 나라가 바뀌든 대통령이 바뀌든 여성 혐오라는 사실에 한해서는 바뀌는 것이 없다. 그리고 또 뭐라고 했냐면 촛불 광장 자체가 스만티, 억만티로 점철되어 있고 그리고 여성 비하적인 발언으로 가득 차 있다. 여기서 뭐하러 나와서 우리가 괜히 어때요? 피해를 봐야 하느냐? 라는 쪽이랑 사실은 나눠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게 후반부에 말씀드린 그 흐름과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는데요. 어쨌든 저는 페미존을 만들어서 오프라인에서 활동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일단 촛불광장에서 페미존을 만들어서 활동하는 이분들을 계속해서 주시해서 보고 응원도 하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오프라인에 제가 반대를 한 거는 아니지만 상당히 좀 아쉽기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낙태죄 폐지 그 운동이 본격화되려고 할 즈음에 사실 온라인상에서 그리고 오프라인상에서 조직화된 페미들이 사실은 같이 무엇인가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단되었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중단시키는 것이 아니라 촛불 전국에서 아예 페미존을 만들어서 무엇인가 같이 목소리를 높임으로써 좀 더 시너지 효과를 거두어야겠다라고 솔직히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페미존을 일단은 만드는데 같이 이제 제가 참여를 하게 되고 여기 오신 많은 분들 제가 아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요. 예, 같이 굉장히 이제 힘든 시간들을 그리고 어려운 시간들을 그렇지만 즐거운 시간들을 가졌던 걸로 이제 기억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사진을 보시면 예, 여기 깃발 같은 것들이 들려 있죠. 근데 그 깃발이라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뭐예요? 그 억지로 뭐 돈 3만 원 주고 나와서 이 깃발에 있어주는 그런 강제 동원적인 조직이 아니라 굉장히 자유로운 그런 그 취미 같은 것들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집단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요 뒤에 다시 한번 보면요. 페미존이 촛불 전국에서 한 5차례 정도 지속이 되었는데요. 여기 재밌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보면 뭐 서로의 용기당 이런 것도 알 수 있고요. 범야옹연대도 들어 있습니다. 범야옹연대,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저기 뭐지 게임 산업과 관련돼서는 디바, 그 어디 있죠? 예, 전국 디바 협회도 이제 들어오셨고요. 예, 그 다음에 뭐 징병제 폐지를 위한 시민 모임까지 굉장히 다양한 그 단체에서 참여를 했고요. 예전 같으면 한 번 나오면 내가 이왕 나오기로 했는데 끝까지 해야지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누가 강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간에 오시는 분들이 오시는 집단이 계속해서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매번 나올 때마다 똑같은 단체들이 조직한 것이 아니라요. 페미존을 다른 단체들이 조직해서 이제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항상 웹자 보고 나가곤 했죠. 여러분들도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다시 보자면 여기서 가장 많이 이제 외쳤던 게 페미가 당당해야 부패 정권 박살낸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이거 페미 당당 보이시죠? 그다음에 우리는 서로의 용기당. 어쩜 이렇게 말들을 잘 짓는지 정말 놀라워요. 예, 그다음에 대한민국 공주연합. 저 여기 재밌어가지고 이분 사이트에 한번 가봤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진짜 다 핑크더라고요. 예. 예, 이런 재미있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되게 고무적이었고 흥분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동안 서로 무엇을 하고 지내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만나서 광장에서 만나서 페미존을 이뤘고 자경단도 조직했고 그리고 더더욱이나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 DJ DOC가 공연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거기에 그 가사에 담긴 미스박
뭐 이런 여성 비하적인 발언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면서 퇴진운동본부에 그 당당히 문제 제기를 했고요. 퇴진운동본부에서 그 사실을 숙고하는 가운데 그래서 본 행사에서 DJ DOC 공연을 하지 않기로 했었고 이제 이런 결정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행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회자가 처음에는 여성 비하 발언을 하다가 계속해서 그것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니까 어땠어요? 중간에 그런 비하 발언 하지 말라는 멘트도 사실은 날렸단 말이죠. 물론 아주 작은 변화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실제로 페미존에 나아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둘 수 있는 작지만 또 큰 그런 결실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나갔었고요. 그리고 그거 이외에도 여기 이재명 시장의 저작거리의 아녀자들 이런 반응이 있었을 때 또 바로 즉석에서 이제 반응도 했었었고요. 이제 그런 벌써 추억이 됐네요. 그죠? 작년이니까. 네, 그런 굉장히 많은 일들을 이제 같이 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일단 뉴 페미니스트의 등장이라는 걸 보셨을 겁니다. 지금 어떤 배경에서 다시 페미니즘 리부트가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것이 온라인상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일어났고 그것이 오프라인으로 조직화되면서 점차로 지속이 될 수 있었고 또 온라인은 온라인상에서의 그 활동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왜 그렇게 온라인상에서는 여성 혐오 혹은 여성 비하 이런 것들이 매우 가시화되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계시는 기본적인 개념 먼저 우리가 짚고 한번 넘어가죠. 여기 처음 오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요.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전에 페미니즘이라 그랬을 때 여성 혐오라는 말을 사실은 전면에 내세우진 않았습니다. 저희는 오히려 그 전에는 섹시즘이라는 말, 그죠? 성차별주의라는 말을 더 많이 썼고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미국에서의 페미니즘의 역사를 보더라도 실제로 성차별이라는 말, 섹시즘이라는 말이랑 미서지니, 그 여성 혐오라는 말은 실제로 시대에 따라서 다르게 다른 키워드가 강조될 때가 있었지만 실제로 크게 다르지 않았고 그때의 어떤 고양된 감정들을 강조할 때 주로 여성 혐오라는 말을 많이 썼다라는 식으로 정리한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성차별이나 여성 혐오냐 이런 거를 구별하는 게 지금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여성 혐오라는 말을 먼저 이제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해드리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여성 혐오는 여성을 대상화하고 타자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여성에 대한 조롱, 비하, 멸시, 차별, 성희롱, 성폭력 등을 이제 모두 아우르는 말로 그래서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에노 치즈코는 아주 쌈박하게 이를 정리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여성 혐오는 한마디로 남성들이 자신을 주체로 독립하고 남성 연대를 구성하기 위해서 여성을 대상화하여 멀시한 것이라는 그러한 아주 깔끔한 정리를 일단은 내려주었습니다. 한마디로 하게 되면 뭐냐면은 남성은 주체가 되는데 뭔가가 필요한 거죠. 어떤 대상이, 그렇죠? 그 대상을 바로 여성으로 삼았고 그 여성을 주체가 아닌 대상의 자리에 놓고 멸시하고 차별하고 희롱하고 성폭력 등을 이제 하게 되는 그런 구조들. 자, 바로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여성 혐오라고 우리가 불렀었고요. 우에노 치즈코는 무슨 말까지 하냐면 우리가 숨 쉬는 공기 하나하나에 또 여성 혐오가 없는 곳은 없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 여기 저도 페미니스트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사실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어때요? 저도 여성 혐오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온라인상에서 리부트 됐을 때 저희들을 혼냈을 때 막 찔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온전하게 완벽하게 페미니즘을 실천하는 사람은 사실은 없다고 봐야 돼요. 오히려 우에노 치즈코의 정의에 의하면. 왜냐하면 우리는 실제로 그 구조상에서 여성 혐오의 구조에 사실은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과제죠. 완벽하게 이거를 하려고 하면. 근데 여러분들도 나중에 아시겠지만 나중에 질문하면 저는 항상 그래서 저는 급진적 페미니스트가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약간 더럽거든요. 전 타협도 좋아하고요. 예. 저는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해요. 그리고 남한테 더 이상 내가 못하는 거 하라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걸 보면 서로 기대하는 바랑 강도랑 정도가 좀 다르죠. 이제 그것이 분명히 우리의 차이 지점일 수는 있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우리가 사실은 여성 혐오라는 것을 키워드로 잡고 내세웠고요. 그랬는데 실제로 그 혐오라는 말을 따로 떨어뜨려서 혐오라는 말만 사전에서 찾아보면 멸시랑 좀 다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멸시라는 것은 대상으로 옆에다 두고서 그냥 이렇게 멸시하는 거잖아요. 그죠? 완전히 이 사회로부터 제외시키거나 정말 아주 보기도 싫어 이거 정도는 아닙니다. 근데 사실 혐오라는 감정을 조금 더 강조하면 이게 조금 의미가 달라집니다. 뭐냐면 이거는 더럽거나 공포스러워서 가까이 하기에 꺼리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상이 아니라 그거보다 사실은 더 끔찍하고 더러운 것으로 사실은 취급을 해서 아예 상종도 안 해버리게 하려는, 그리고 자기는 어때요? 오히려 대상은 옆에서 막 잘만 하면은 착하게 하면 2인자로서의 어떤 지위도 누릴 수 있어요. 아시잖아요. 그렇죠? 1인자가 만약에 저 위계에 따라서 남성이라면 남성적인 위계, 남성이 바라는 그 위계의 여성들이 어느 정도 복무해서 2위 정도의 자리만 오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편안한 생활이 오히려 보장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 사실은 혐오라는 감정을 강조하게 되면 그런 대상도 아니고 도대체 니네들은 보기 싫어 라고 해서 완전히 배제시키게 되는 이제 사실 그런 감정의 상태까지도 이제 포함하게 되는 건데요. 저는 이 부분까지 다 지금 우리 그 온라인상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봅니다. 단순한 멸시를 넘어서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그 전에 굉장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런 여성 멸시 혹은 여성 혐오 혹은 혐오가 온라인상에 굉장히 많이 드러났단 말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사이트가 바로 이제 일간 베스트 저장소인데요. 여기서 제가 하나의 글을 자주 이용하는데 이게 뭐냐면 여성가족부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으로 먹고 사는 여자 극혐 이거든요. 가만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아주 익숙한 문구가 나올 거예요. 여성가족부가 발급하는 자격증은 청소년 지도사, 청소년 상담사들인데 이쪽 계통으로 일하는 여자들은 다른 일반 여자들보다 김치녀, 꼴패미 정신이 투철하다. 남자를 우습게 보고 노예로 여기는 경향이 강하고 자기가 꿀리면 성적 수치심 은은하면서 경찰 신고를 남발하는 경향이 강한 만큼 이런 여자들은 외모 학벌 불문하고 상대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 말은 뭐냐면 옆에다 두고 대상화하기도 싫다라는 거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여성가족부 폐지와 함께 이런 여자들도 마땅히 척결해야 이치에 맞지 않는, 여기 뒤에도 중요합니다. 여성 상위 시대가 종식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되게 뭔가 여성 상위 시대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여성 상위 시대가 와서 여성들이 계속해서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있고요. 사실은 근데 이게 되게 부당하다. 그리고 역차별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의를 실현하려면 이런 사람 먼저 사실은 이 사회에서 척결시켜야 된다. 이제 이런 논리에 따라서 구성이 되는 것이 바로 온라인상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났던 그 여성 혐오의 태도라고 알 수가 있겠죠. 그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잖아요. 고 성재기 씨는 여성가족부 폐지 및 이분은 특히나 여성 할당제를 못마땅해 하셨죠. 폐지를 주장하면서 이제 2013년 마포대구에서 투신 퍼포먼스를 벌리다가 사실은 또 끔찍한 사건으로 이렇게 돌아가시게 됐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2014년도에는 김군이 있었죠. 지금의 시대는 남자가 차별받는 시대다라며 페미니스트가 싫다. 그래서 IS가 좋다라는 내용의 글을 트위터에 남긴 후 사라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또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 베스트 저장소는 여성 혐오 게시물로 도배됩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사실 여러분들 많이 하시는 게임에 들어가면 바로 여성임을 아는 순간 바로 뭐 작업 들어오거나 막 멸시하거나, 그쵸? 뭐 너 어디 어떻게 생겼냐라고 물어보거나 그 게임과 상관없는 이야기들 너무 많이 하잖아요. 이제 이런 식의 사실은 온라인상에서의 여성 혐오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심하다고 할 수 있고요. 이것과 더불어서 당시 여러분들 소란의 폐지 운동이 있었던 걸 생각하신다면 그 불법으로 도찰된, 그러니까 도찰이라고 도둑 촬영된 그 비디오들이 뭐예요? 그 사이트에서, 그쵸,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유통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팔리게 되고 보여지게 되고 하는 그런 사이트도 있고요. 소라넷 여러분들 그래서 폐지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200개가 더 생겼다고 하니까 실제로 점점
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에도 이제 맞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온라인이 24시간 동안 온라인상에서의 연결을 끊지 않는 사실 20, 30대한테는 온라인이 가상세계가 아니라 어때요? 이렇게 여성 혐오로 점철된 이 온라인은 가상세계가 아니라 또 하나의 현실인 거죠. 매우 끔찍한 곳이기도 한데 사실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거기서 매번 그 혐오적인 어떤 그런 그 표현들을 늘 마주쳐야 하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맨날 강연을 가면 특히나 이제 남성분들이나 이제 그런 분들이 주로 계신 제가 그쪽에 강연을 가면 꼭 물어보세요. 근데 왜 이렇게 좋은 말로 하면 되지? 왜 이렇게 세게 하냐? 이제 항상 그거를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분이 좌파였다면 선생님은 예전에 화염병 안 드셨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리고 우리가 화염병을 들었나요? 아닌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한테 폭력적이라고 하시죠?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분은 정말 사실은 저 같은 시니어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시니어 패미도 실제로 그 SNS 상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렇죠. 체감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일 같고 저렇게 세게 얘기하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 지금도 많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현실 세계라고 하는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벌어지는 일들인 거죠. 근데 어쨌든 그 SNS 상에서 굉장히 그 온라인 상에서의 여성 혐오는 사실 현실에서 얼굴 맞대고 하는 것보다 더 큰 경우도 많았다라는 것을 제가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근데 참 이상하다는 거죠. 통계를 내보면 아까 제가 얘기했죠. 저 뭐라 그래야 되지? 여성 상위 시대라 그랬잖아요. 이게 통계를 계속 내보면 그 양성평등 실태조사라는 거를 해요. 그러면 그 실태조사 한 거를 보면 여러 가지가 경우가 있는데 어쩔 때 성이 가장 불평등하다고 여기세요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딱 실태조사해 보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성별 임금 격차 얘기하거든요. 근데 성별 임금 격차를 봐도 아직까지도 너무나도 대단해요. 제가 그래서 2016년, 2017년 그 성별 임금 격차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려고 계속해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다가 문의를 했거든요. 근데 노동부에서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아마 나오기는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바로 된 것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검토의 과정을 한참 거치고 난 다음에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거 아직 신문지상에선 저는 보지 못했는데 우연히 TV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뭐 순찰하다가 뒤에 화면에 나오는 걸 봤는데 100대 62.5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남성이 100이라는 임금을 가져가면 여성들이 62.5라는 임금을 가져가는 것도 현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역차별 이제 이 얘기가 왜 이렇게 강하게 나올까? 이제 이게 사실은 모든 사람들한테 이제 그 의문이었던 거잖아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도 알 수 있듯이 매달 이렇게 임금 격차가 되게 커요. 그렇죠. 여남 임금 격차가 매우 크고 비정규직 같은 경우는 여자들이 굉장히 높죠. 여기가 남자 비정규직. 그죠? 이렇게 되고요. 전체적으로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이거예요. 이게 남자 정규직을 100으로 치면 그 다음에 여자 정규직이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이 남자 정규직이고요. 그 다음에 여자 비정규직이에요. 만약에 이 표로 하나를 뭔가를 설명할 수 있다면 바로 그건 것 같아요.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저도 이거 들었던 얘기인데 그 위기감 있잖아요. 여성들에 의해서 여성들이 오히려 여성들 상위 시대다, 여성 상위 시대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왜 그렇게 차별을 남성이 받는다고 생각을 하느냐? 그러면 그 위기감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거지? 저 통계를 보면 안 보여? 그리고 강력 범죄의 80%가 아직도 여자인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이라고 계속 묻고 싶잖아요. 근데 바로 그 중에 하나를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솔깃한 그거였던 건데 뭐냐면 이런 거래요. 사실은 이게 남자가 여기 두 줄을 이렇게 다 있는 게 아니라요. 남자 정규직, 남자 비정규직 이랬으면 사실은 아무 말을 못했을 텐데 지금 여자 정규직이 여기가 있죠. 여기의 시점에서 여기를 보면 굉장히 위기라고 느끼는 그 감정이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런 것들이 위기감을 고조시켰구나라는 정도는 저 표를 보고 그분이 설명하시는 거가 상당히 조금 어때요? 그럴듯하게 보이기는 했었어요.
저는 이 부분을 그래서 되게 많이 수용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위기감이라는 것은요, 어떤 통계를 갖다 줘도 있지 않은 위기감이거든요. 지금 제가 말하는 위기감은.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실제는 분명히 100대 62.5인데 사실 역차별되고 있다라고 남성들이 느끼나면 그 역차별되고 느끼는 그 심정적인 그것이 뭘까를 생각하면 이 표로 이제 하나는 설명이 된다라는 거죠. 분명히 여자 비정규직이 이 밑을 이렇게 깔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세요. 간극이 얼마나 큰지. 근데 저는 더 놀란 게 뭔지 아세요? 그 양성평등 실태조사가 이제 공개가 됐어요. 2016년도 거요. 그런데 거기 청소년들 10대로 내려가잖아요. 그럼 그 위기의식이 더 강해요. 너무 놀랍죠.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현실은 저렇게 성별 임금 격차가 큰 것도 현실인데 그만큼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우리는 주시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청소년들 대답이 제가 지금 정확하게 퍼센테이지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답이 되게 많았어요. 앞으로 지금은 성평등하다고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다라고 대답하는 게 20, 30대보다 훨씬 40대, 50대보다 훨씬 많았고요. 10대는. 그리고 어떤 위기감을 드러냈냐면 5년 안에 역전될 것이다라는 거에 굉장히 압도적인 청소년들이 청소년 남성들이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더라고요. 이게 이제 위기감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우리는 바로 사실상은 여성이 차별되고 있는데 남성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운동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거센 반발이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떤 활동을 하실 수도 있고 교육 현장에 들어가실 수도 있고 아마 직장에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을 늘 고려해 두시면서 전략을 구성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무조건 대들고 소리 지르는 게 답이 아니라 일단 우리 이기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의 심리가 지금 어떤가를 잘 머리를 굴려서 생각한 다음에 내가 이길 수 있는 전략들을 우리가 좀 마련해내는 게 맞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런 식으로 어쨌든 집단적으로 보면 이렇다는 거죠. 뭐 개별적으로야 또 다 다르겠죠. 네, 그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왜 우리 사회에서는 또 한 번 물어볼게요. 이런 불안이 이렇게 증대되었는가? 왜 이런 시대적인 불안은, 왜 여성 혐오는 급격하게 가시화되었는가? 이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그리고 많은 논자들이 이미 페미니스트 분들이 정리를 해주신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크게 이의를 제기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요. 자본주의적 도시경제의 실패와 친자유주의적인 경쟁, 즉 어디서 그 위기감이 오냐면요, 문제는 뭐냐면 역차별되고 있거나 여성 상위시대라고 느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러한 요소들도 부분적으로 있지만 그렇게 막 위기감을 느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데 왜 이렇게 느끼냐면 1997년 IMF 이후 경제적 위기감이 이제 있었었고 신자유주의적인 확산이 됐었죠. 모든 사람들이 만인 대 만인의 투쟁으로 지금 시장이 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생존의 불안감이 이제 극대화되는 상황에 이르렀고 IMF와 더불어서 당시 국가가 갖고 있었던 사회 안전 보장 장치라는 게 다 무너졌잖아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 때 이후에 모든 것은 개인에게 맡겨졌어요. 그러니까 국가의 어떤 최소한의 어떤 그 탄력적인, 그러니까 내가 충격을 당했을 때 내가 어떤 식으로든 조금 일어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었다면 이전까지는, 그 이후에 사실은 IMF 이후에는 전혀 사실 국가에서 그거를 아예 그냥 놓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당연히 저 때는 실업률도 높았었고 지금도 높지만요, 실질적으로 느끼게 되는 불안은 온전하게 개인이 감당해야 되는 것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의 위기감이 굉장히 상승되었다라는 걸로 이제 많이들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위기감이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여성들도 노동시장에 많이 진출을 했고요. 그거는 또 이제 서비스업 같은 게 이제 발달이 되잖아요. 특히나 그 대도시인 경우에는 서비스업에 진출한 여성들의 숫자가 또 이제 그 활동하는 숫자가 넘기 때문에 어쨌든 자기가 보지 않았던 노동시장에서 여성들이 굉장히 자주 출몰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경험도 이제 하게 되죠. 물론 이제 이런 거 다 비정규직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여기 하이테크 서비스업에서만 여성들을 사실 전문직 조금 있는 거고 사실 다 하이터치 이런 곳은 다 그냥 비정규직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재밌는 것도 있는 게 이거 뭐냐면
정치적 주체로서의 여성 등장, 이제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어떤 권리를 외치는 교육받은 자들이 등장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죠? 등장을 했고, 그리고 아까 청소년들 얘기했지만 어때요? 그 뭐예요? 10대까지만 해도 그 위에 그 성적 순으로 매기면 뭐 어떤 학교는 20등까지가 다 여자다 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사실상 굉장히 뭐예요? 두드러진 어떤 그 능력들을 갖다가 개발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었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뭐예요? 여성은 가정, 남성은 직장, 혹은 남성은 공적인 영역, 여성은 사적인 영역이라는 이 이분법적인 구분이 깨지면서 실제로 굉장히 젠더 이분법의 그 근간을 이루었던 이 공간 이분법의 도식도 깨지면서 굉장히 뭔가 사회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느낌들을 주게 되면서 그것이 또 위기 의식을 더 과중시키게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사실은 있다고 보기는 해요. 저는 또 여성 소비 주체의 등장. 이제 저는 속물이라고 보는데 속물의 이중성이라는 게 분명히 있다고 봐요. 모든 사람들을, 모든 한국 여자들을 김치녀라고 하는 건 물론 잘못됐고요. 전형화된 거지만 분명히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남성이건 여성이건 사실은 그 소비 사회가 이게 뭐예요? 계속해서 발전함에 따라서 실제로 자신의 욕망과 쾌락에 대한 적극적인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 보지 못했던 자기의 욕망들을 여성들이 더 얘기하고, 왜냐하면 예전에는 여성은 어때요? 욕망의 대상이었어야 되지 욕망을 갖는 주체이면 안 됐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도 자꾸 어떤 자기의 욕망을 이야기하는 여성들을 보는 것도 기존의 젠더 위계적인 젠더 이분법에 굉장히 그 익숙하신 분들에게는 낯선 그런 현실들이 되긴 하겠죠. 또 이런 것들이 또 더 위기감을 가속을 시켰겠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남성성의 위기감 속에서 새롭게 부상하는 경쟁력 있는 여성 주체에 이제 반발을 하게 되고, 이제 그래서 여성 혐오가 일어나게 됐다. 이 말은 뭐냐면 제가 제목으로 다시 표시했어요. 이런 정치 경제적인 시대의 불안을 실제로 어때요? 집단 여성을 열등한 것으로, 혹은 계속 위계적으로 종속된 위치에 있어야 하는 것으로 보는 바로 그러한 생각들을 더욱더 거기에 기대게 되는 그런 그 이데올로기에 자기의 마음을 갖다가 달래게 되는 이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고,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우리가 백래쉬라고 하는 그 여성 혐오가 가중되게 되는 이제 이런 현상들을 낳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반발이 더욱 두드러지게 된 거는 여러분들 새로운 소통 매체인 인터넷과 굉장히 관계가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되겠죠. 여러분들도 바로 오시기 전까지 어떤 익명으로 혹은 어떤 페르소나로 활동하고 계셨다 오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 인터넷상으로 들어가면 어때요? 익명이라는 게 가능하고, 그 다음에 개인 계정도 여러 개 둘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들을 표현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무지막지해지죠. 사실 이런 데서는 얼굴을 보고 얘기하기 때문에 훨씬 자기의 신분이 노출되는 상황에서 이야기하고, 그다음 사람의 얼굴과 눈을 보기 때문에 감정적인 표출에 대해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 SNS 상에서는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지 않을 때는 그게 훨씬 더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예를 들어서 여성 혐오나 비하도 굉장히 거칠게 오게 되는 거예요. 아주 직접적으로 오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내가 너한테 욕을 해도 난 도망가면 되지 이런 식의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점점 이제 그것이 여성 혐오가 확장되게 되는 이제 이런 것이 아닐까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자, 이래서 여성 혐오가 이제 굉장히 극대화되었단 말이에요. 특히 온라인상에서. 근데 그러면 여성 혐오가 왜 치명적인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의문일 수 있어요. 아프니까. 그죠? 너무나도 당연한 대답인데, 근데 제가 오늘은 인정투쟁의 관점에서, 인정이론의 관점에서 사실은 여성 혐오란 무엇이고 페미니즘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다 하나 조금 더 설명의 그 단초를 하나만 더 얹겠습니다. 그건 뭐냐면은요, 이렇게 일단은 저는 이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성 혐오 집단은 신자유주의적 성취 인정의 과도한 경쟁 속에서 어떻게든 자신의 우월성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래야 생존이 가능하잖아요. 그런 주목받고자 하는 왜곡된 인정 욕망을 표출하고 있으며, 경쟁에서 마주하게 되는 자아 소진의 공포를 남성성의 이데올로기적인 인정을 통해 상쇄하고자 한다. 즉 여성들을 밑에 깔고 시작하면 굉장히 안도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하나의 기제로 일단 사용되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리고, 바로 이러한 인정 욕망은 자신의 우월성을 위해 혹은 자신이 우월성을 인정받기 위해 타자, 여성을 열등한 것으로 강조하고 자신의 자율성 인정을 위해 타자의 자율성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정당화될 수 없다. 저는 인정이론의 관점에서 여성 혐오를 만약에 비판한다라고 하면 뭐냐면 이거예요. 자신이 살기 위해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었다면, 그래서 여성 혐오라는 기제를 사용한다면 그게 치명적인 이유는 자신이 모르겠어요. 주체로 혹은 우월한 자로 어떻게 해서든 인정을 받을 때 그것이 어때요? 타자의 동시적인 상호 인정의 관계를 창출해내지 못하고 타자는 대상화되어야 되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이게 바로 그 인정의 관점에서 여성 혐오가 치명적인 이유입니다. 그리고 여기다 또 하나를 좀 덧붙이자면 이겁니다. 이제 제가 호네트 얘기를 좀 하겠는데요. 이제 악셀 호네트라는 사람이 이제 인정 이론을 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여기서 여성들은 예를 들어서 굉장히 노출이 돼 있잖아요. 인터넷 온라인상에서 모든 혐오라든지 성희롱이라든지, 사실은 물론 이제 온라인상에서뿐만 아닙니다. 저도 오늘 학교에서 저는 근무하고 있는데 학교에서도 그렇고 아주 일상적으로 사실은 진행이 되죠. 근데 온라인상에서 아까 말했듯이 익명성 때문에 훨씬 더 강하게 그것이 이제 경험될 수 있는 상황에서 타자에게 부당하게 모욕이나 굴욕 등을 당하는 거잖아요. 지금 여성 혐오라는 건 딴 거 아니잖아. 나도 주체인데 어때요? 나를 대상화시키고 나를 대상화시켜서 멸시하는 거잖아요. 이제 이게 진행이 되었는데 왜 이게 치명적이냐면 기본적으로 이게 긍정적인 자기 이해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인 거죠. 실제로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계속 누군가 이 사람을 무시해요. 어렸을 적부터 무시하면 이 사람한테는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인 자기 이해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가 노예가 돼도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스스로 자기가 몇 대 맞는 것쯤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오래 그 문화 환경에 이제 노출이 되면, 그런 점에서 실제로 자신이 주체가 되기 위해서 누군가 다른 사람을 대상화시킨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긍정적인 자기 관계 자체의 형성을 아예 처음부터 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거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치명적일 수가 있다는 거죠. 정말로 아무런 아무런 정말 다른 연결고리를 갖지 못하고 가정이라는 그 고립된 공간 속에서 살아왔던 여성을 만약에 생각해 본다면, 그리고 그 여성은 항상 멸시당해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여성은 남편이 예를 들어서 몇 대 때리더라도 그냥 맞을 때는 아프지만 그 아픔을 그 무시당한 것에 대한 부당함으로 사실은 번역해내지 못해요. 부당함으로 번역해낼 때는 그건 뭐가 전제가 되어 있었냐면 나는 굉장히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자기관계를 갖는 사람인데 이것이 인격적으로 훼손됐다는 판단이 있을 때만 그게 부당함으로 이제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예 처음부터 자기의 이해 자체가 형성이 되지 못하게 그런 문화적인 환경에 계속 노출이 되면 어때요? 계속해서 종속적인 그 관계를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계속 대상으로서의 위치를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그 정말로 치명적인 거죠. 그리고 만약에 정말 그런 문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여성 혐오라면 실제로 정말 그거는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만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문제죠, 그렇죠? 예, 근데 그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화도 안 나는 거예요. 아프긴 하지만 화도 안 나.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길거리 지나가다, 제가 이거 자주 듣는 예인데, 길거리 지나가다가 예를 들어서 뭐 딱 부딪히잖아요. 아프긴 하지만 내가 이걸 부당하다고 여기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장난을 치다가 손을 막 장난치다가 나를 딱 때렸어요. 아프긴 하지만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걸 내가 장난이라고 인정하는 한. 그렇죠? 근데 정말 나를 대상화시키고 예를 들어서 굴욕시키기 위해서 나를 예를 들어서 신체적으로 훼손을 가하거나 모욕을 강하거나 한다라고 하면 사실 이거는 나를 긍정적인 이해 관계,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자기 관계를 형성할 수 없게 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부당한 거죠. 그렇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명적인 거죠. 정말로. 이 환경에 오래 노출되게 되면 답이 없어요. 여러분들 엉클 톰이 왜 주인에게 반항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아주 옛날부터 그런 환경이 자기한테 너무 당연스러운 거면 스스로 굉장히 긍정적인 자기 인식 자체를 형성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혐오는 타자의 긍정적 자기 인생 이해를 손상하는 무시고, 그런 점에서 어때요? 스스로를 하나의 어떤 자율권을 가졌다라든지, 그렇죠? 그런 인격으로 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굉장한 어때요? 폭력인 거죠. 그죠? 말만 계속 그렇게 해보세요. 옆에서 계속 오빠가 여성 동생한테 너 왜 이렇게 못생겼냐 이런 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어렸을 적부터. 계속 들어보세요. 자기에 대한 긍정적인 이해관계가 전혀 성립하지가 못하는 거죠. 그죠? 그런 어이구. 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서 이게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냐면 악셀 호네트는 그래서 어떻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보통 인정투쟁을 되게 오해해요. 어쨌든 내가 주체로 인정받는 거 그거 자체를 갖다가 혹은 내가 더 잘난 것으로 인정받는 거 이거를 인정투쟁의 목적이라고 보통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인정투쟁은 굉장히 보수적인 것이 돼요. 그냥 나만 잘 살면 되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은 그냥 인정의 논리일 수도 있겠지만 악셀 호네트는 그래서 인정투쟁으로 우리가 분명하게 봐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 인정투쟁이라는 거는 뭐냐면 그러면 인정투쟁의 규범적 방향은 무엇이어야 되냐면 제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무슨 얘기 하려고 했냐면 잠깐만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일배 계속 읽어보세요. 저는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부당함, 역차별, 무시 이런 말들을 써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자기가 진짜로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인정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마치 거기 그 사이트를 보면 인정투쟁을 벌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죠. 근데 그들의 인정투쟁이 인정투쟁이 아니라 정말 인정의 오용이다라는 걸 얘기를 하려면 인정투쟁이라는 것은 원래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는 것이 이야기가 돼야 되거든요. 거기에 얘기해 주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악셀 호네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질적 측면에서 권리 인격체의 주의는 그것에 점점 더 많은 새로운 권한이 주어지는 방향으로. 그죠? 그리고 라는 점에서 단계적으로 확대되었고요. 또한 사회적 측면에서 권리 인격체의 주의는 그것이 항상 더 많은 사회 구성들에게 보장된다는 점에서 차츰 확장될 수 있었다. 이 말로 사실은 무엇을 표현하고 있느냐면 인정투쟁이 나아가야 할 규범적인 방향은 당장 내가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인정투쟁 과정이 일단은 어때요? 타자를 그로 인해서 인정받지 못하게 하는 기제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고요. 그런 말은 뭐냐면 사실은 인정투쟁 과정에서 내가 인정받는 그 운동이 어떤 언어로 구성이 되어야 하냐면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의 권리를 해치지 않을 것 일단 그 다음에 가능한 한 더 많은 사람들의 권리의 대상자를 확장시키는 방법으로 구성이 되었을 때 그것이 바로 규범적인 인정투쟁의 방법이라고 정당화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만약에 페미니즘이 인정투쟁이라면 우리가 벌이고 있는 게 인정투쟁이라면 이 인정투쟁의 방향을 만약에 이 언어로 사실 번역하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우리는 지금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권리 확장을 위한 인정투쟁을 벌이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성과 관련돼서 더 많은 사람들의 권리가 증진되는 방향으로의 인정투쟁을 모색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규범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규범성이 없을 수도 없어요. 제가 지금 페미니즘을 인정투쟁으로 보자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는 물론 여러분들의 반발이나 다른 의견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저는 그렇게 하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인정의 유보나 무시에 대한 경험 때문에 일어나는 대립은 권리 인격체라는 지위가 갖는 실질적 내용뿐만 아니라 그 사회적 적용 대상의 확장을 둘러싼 갈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연함 간의 문제가 이제 문제였다면 남성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성까지도 그 권리가 확장되고는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는 거 이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제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사실은 젠더를 둘러싼 인정투쟁 방향이 되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한 사회의 공동선이란 모든 주체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공동체에 대한 자신의 가치를 이해하게 하지만 이 때문에 주체 각자의 자율적 자기 실현을 방해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뭐 이런 말도 했었었고요. 즉, 이런 상황인 거죠. 만약에 인정투쟁이 이런 규범이라면 그리고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면 여성 혐오를 뭐라고까지 얘기했으면 표현의 자유라고 얘기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렇죠. 지금도 그래요. 내가 뭐
내 입 들려서 이런 말 하는데 이걸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여성 혐오를 표현의 자유로 주장한다면 사실 이 표현의 자유는 뭐냐면 나만 자유롭겠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정이론적인 관점에서는 이거는 정말 잘못된 인정의 오형이다. 전형적인 인정 논리의 오형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인정의 오형이라는 점이라는 거죠. 네, 이게 바로 일부입니다. 여기까지가. 예.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벌써 1시간 지났어. 큰일 났어요. 이제 여기가 이 다음이 되게 중요하고 뜨거울 수도 있는 거고 저도 이제 이야기를 많이 들어봐야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 두 번째 부분은 여러분들 지금 되게 많이 관심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자, 여기까지가 1부고요. 그 사실은 여성 혐오 집단을 인정의 논리를 오용하는 집단으로 제가 지금 분석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과연 제대로 된 인정투쟁을 하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게 바로 2부예요. 여기가 어려워요. 아무리 생각해도 어려워요. 그리고 저도 조심스럽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얘기 주시면 저도 또 듣고 다시 한번 좀 더 상세화하고 구체화해 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저는 지금 우리가 페미니즘 운동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페미니즘 운동이 뭐냐, 페미니스트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 말이 좀 그래도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보편적 면제가 아닐까 하는 데서 벨 훅스를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페미니즘이란 성차별주의와 성차별주의에 입각한 억압, 폭력, 착취를 종식시키는 운동이다. 혹은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사실은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성차별주의 자체가 위계적인 젠더 이분법을 가지고 있잖아요. 젠더를 둘로 나눈 다음에 전용화시켜 일단. 그것도 폭력이죠. 전용화시킨 다음에 한쪽을 위계적으로 낮은 위치에 내려놔. 이게 이제 위계화잖아요. 이게 바로 성차별주의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성차별주의를 이거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 위계적 이분법 자체를 저는 뒤흔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페미니즘의 운동은 이쪽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만약에 동의되신다면 그 다음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페미니즘 운동인 거죠. 근데 제가 지금 주장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낸시 프레이저의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낸시 프레이저라는 여성주의 정치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그러나 진정한 정체성이나 실체적 정체성에 기반하는 페미니스트 운동 역시 인정이 인정투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체성을 물화시킬 위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저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제대로 인정투쟁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낸시 프레이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정투쟁을 정체성을 그러니까 뭐냐면 이미 실체적으로 혹은 진정하다, 어센틱하다는 거는 원래부터 그런 이런 의미거든요. 그렇다라고 여겨지는 집단 정체성을 우리가 인정받는 것을 만약에 인정투쟁이라고 이해한다라면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린 지금 너무나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가령 여성의 여성성을 인정받는 것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안 된다는 거고요. 그거 물화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물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이 물화가 뭐냐면 사실 아시다시피 특정한 정체성을 갖다가 원래 있는 것 혹은 실체적인 것으로 놓고 실제로 운동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정체성을 확인받는 이 운동은 자기의 정체성이 변화가 안 돼요. 이게 한 가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집단적인 정체성이 어쨌든 하여튼가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이것을 강조해서 인정받기 위한 투쟁에서 항상 간과되는 것이 뭐냐면 이 내부의 굉장히 다양한 교차성들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차이들을 어때요? 도외시하게 될 위험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낸시 프레이저의 정체성 모델 비판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흔히 페미니즘 운동을 예를 들어서 여성의 정체성, 여성 정체성을 인정받는 운동이라고 흔히 너무나도 생각하고 있는데 이걸 하지 말라는 거가 이제 지금 낸시 프레이저가 얘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아니,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잘못하면
물화의 위험이 있다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증가하는 다문화적 맥락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상호작용을 고려하지 못한 채 정체성을 되게 하나인 것처럼 단순화시키고 물화시켜버리고, 그래서 그 집단 정체성이 매우 강력하고 너무 뚜렷하게 있는 것인 양 이렇게 만들어버려서 실제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다른 목소리를 내거나 뭔가 이 과정에서 변화되려고 하는 것 자체도 모두 다 어때요? 여기서 삭제되거나 배제되거나 들리지 않게 되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델은 잘못하면 인간 삶의 복합성, 정체성의 다층성 등을 부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 여러분들 요즘 많이 말씀하시는 이런 거죠. 분리주의나 집단 고립의 위험이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정체성은 이거다라고 생각하고 이게 변하지 않는다라고 놓고 보면 딴 어떤 집단과의 상호작용 자체의 그 동기부여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냥 분리돼서 알아서 잘 살면 되는 거잖아요. 물론 그렇게 해도 돼요. 그건 나쁜 방법도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근데 이제 이런 방법이 이제 한계를 갖는다라는 것이 이제 낸시 프레이저의 이야기고, 그래서 낸시 프레이저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어떻게 낸시 프레이저의 이야기를 어떻게 끌어갈지. 결과적으로 사실은 인정투쟁은 어떤 특정한 집단의 정체성을 인정받고 확인받아서 그것을 고정화시키거나 단순화시키는 그런 운동이 아니라, 실제로 인정투쟁 과정에서 갖고 있던 정체성의 의미들을 변화시키고 그 정체성이 있었던, 가령 이제 젠더 이분법의 위계들을 뒤흔드는 그런 의미에서 해체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때 그게 바로 오히려 인정투쟁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맞는 것 같지만 안 들어본 이야기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되게 익숙한 얘기지만 우리의 삶에서 되게 상상하기 힘든 이야기일 수도 있고, 우리가 너무 정체성 모델에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실제로 해체 모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거 비현실적이에요 막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과연 정말 비현실적인가, 정말 전략적으로 오히려 비현실적인가는 우리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일단 그 소개를 드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제까지도 됐으니까 이제 오늘도 또 가셔서 할 거 아니에요, SNS. 그러면 댓글 다실 때 이제 이런 내용들도 같이 좀 고려가 됐으면, 제가 정답을 갖고 있고 내가 이게 유일한 답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는 방향도 있다라고 사실 오늘 소개를 하고 싶은 거니까 이제 그 부분을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문제가 소지가 되는 이거를 가져왔어요. 네, 제가 페북에서 발견을 했는데요. 이제 보면서 사실은 두 가지 양가적인 감정이 들더라고요. 뭐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웃으시는 거 보니까 어드밴스트 수준이시네요. 이거 벌써 아시잖아요, 뭔지. 이게 뭐냐면, 이제 어떤 분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제 정당화, 이제 예를 들어서 얼마나 더 이제 그 면죄부를 갖고 정당화되고 있고, 그러니까 비판으로부터 면죄를 갖고 있느냐의 수순에 따라서 저렇게 이제 그 젠더 카스트라는 그 거를 쫙 해주셨는데, 난 저걸 보고 한편으로는 되게 기뻤어요. 왠지 아세요? 그 전까지만 하면 여자 남자 구조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2개였다가 5개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기뻐서 이제 차이를 보기 시작하는구나. 와, 우리 수준 엄청 높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15년서부터 정말 본격적으로 페미니즘 이야기가 되고, 여러분들 책 사서 알아서 보시고 그 다음에 막 찾아보시고,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지금 저는 먼저 공부는 했지만 여러분 더 많이 알고 있다라고 사실은 자신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이 위에 올라와가지고 저는 지금 오늘 굉장히 힘들고 이제 이러는데, 이제 딱 저런 구분들을 갖다 굉장히 독창적으로 내놓고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은 되게 기뻤다는 거죠. 그래서 연함 구도보다는 섹스, 섹슈얼리티, 젠더가 교차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집단 내부의 차이를 고려하는 분류를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와, 저거 나보다 나은데? 속으로 뜨끔하면서 막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또 저게 되게 좋은 점이 뭐냐면 이거죠. 이게 진짜 안타죠. 생물학적 남성 성소수자 역시 그가 일면 한국 남자라는 점에서 죄송해요. 기득권자임을 비판할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좋잖아요, 저거 우리가 못 봤던 거잖아요. 저런 새로운 사실은 늘 알면 알수록 기쁜 거죠.
그리고 실제로 저런 면이 늘 다 모든 사람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저럴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그 비판의 지점에 대해서 만들어 놓은 거 너무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거를 한참 반복하면서 나 이거 이쪽으로 갈아타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단은 여기는 2에서 5으로 됐지만 그렇죠? 그리고 이게 뭐냐면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제가 이거 정말 이제 외우지도 못해요. 그 비수술 M2F 레즈비언은 모든 비난이 이제 면제됐죠. 그렇지만 남성의 몸을 아직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성 기득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지만 레즈비언 관계예요. 그리고 동성애 남성은 그 다음인데 남성 기득권을 이쪽도 가져요. 그리고 심지어 그 뭐죠, 위장 결혼도 해요. 여기서 가장 많이 빡치잖아요, 그렇죠? 그 녹음하고 계신가요? 녹화? 예, 이런 거 어떻게 다 처리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 결혼도 하고 그리고 그렇지만 성소수자 방패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정당화에 로부터 면제되어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성애자 남성은 기득권을 갖고 있고요. 성소수자 방패 없죠. 그러니까 두드려 맞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성애자 여성은 억압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성소수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예 맨 마지막에는 동성애자 여성이 나오는 거죠. 여긴 되게 또 창조적으로 언터처블이라는 정말 너무 감탄스러워요. 예, 저 이분 되게 존경해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디서 퍼왔기 때문에 제 친구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차피 이것도 사실은 보면 하나의 집단을 그래도 하나의 정체성을 갖는 걸로 얘기가 이제 되는 건데, 특히나 여기서 얘기하는 건 섹스나 섹슈얼리티, 젠더가 교차를 시켰더니 이렇게 5개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되게 이제 좋은데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근데 저게 무슨 순서지? 응?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희 가만히 보면 주장이 저걸 한 다음에 무슨 주장을 하냐면, 그러니까 전선은 여기를 다 까야 된다라는 주장으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건데, 그러니까 지금 저 위계 자체는 가만히 보면 누가 남성 기득권의 면죄부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가의 수준이에요. 실제로 교차돼서 5가지로 나타나지만 실제로 사실 관찰자는 하나만 보고 있어요. 누가 더 남성 기득권을 많이 가지나예요. 그리고 누가 더 남성 기득권에서 더 많이 고통받느냐에 따라서 밑으로 깔리는 거고, 구도 자체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5개에서 2개로 5개로 늘어난 것 같지만 제가 이게 눈속임이라는 걸 금방 알았어요. 왜냐하면 결국 이렇게 해서 사실 전선을 어떻게 구성하는가는 사실 되게 우리 여성주의는 다 정치잖아요. 실천이잖아요. 그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런 구도로 그래서 가겠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까는 걸로. 이제 이게 굉장히 더 현실적이고 더 먼저 일어나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제 여기서 전선은 그러니까 1, 2, 3, 4, 5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결국 생물학적 섹스에 기반한 전선이 돼요. 다시 저거를 말할 때에는. 그죠? 그래서 실체적이고 아까 말했듯이 진정한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정체성 운동으로서의 인종투쟁이 되는 거죠. 저 도식에 따라서 또 똑같이 저렇게 전선을 이제 예를 들어서 긋게 되면 그럴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쪽과 이쪽이 이제 분리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도 싸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 구도가 갖게 되는 맹점은 뭐냐면 이렇게도 싸울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싸우면 어때요? 여기도 따로 분리해야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더 많이 고통받기 때문에. 이게 사실 또 어떻게 보면 또 고통의 순서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이 위계를 이 1, 2, 3, 4, 5를 하는 방법이 저게 맞을까? 근데 내가 하는 거랑 뭔가 달라, 갑자기. 저게 젠더 이분법을 뒤흔들 수 있는 가능성의 순서대로 배치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위가 바뀌어요. 제가 보기에는 위가 바뀌는 거예요. 젠더 이분법을 가장 고정시키고 있는 건 이성이 남성이잖아요.
그리고 젠더 이분법을 갖다가 고정시키면서 해체시키고 있는 건 성소수자성을 통해서 동성애 남성이고, 여기는 레즈비언이기 때문에 고정시키는 게 조금 덜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고정시키는 방법이 있는, 아직도 남성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만약 그렇다면 여기 이것도 두 개가 다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젠더 이분법을 해체하는 게 이성애자 여성인가? 라고 해서 이렇게 일단 넣었어요. 근데 가로에 꼭 넣어야겠더라고요. 또 아닌 분들도 계셔요, 여기도. 그리고 동성애자 여성, 젠더 이분법 해체하는 게 이분들보다 더 많을 것 같죠, 당연히. 근데 젠더 이분법 고정의 가능성을 아직도 그래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완전히 없애지진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젠더 이분법을 해체시킬 수 있는 가능성의 순서로 만약 본다면, 제가 페미니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것에 따라서 집단들을 예를 들어서 그래 5개로 구분해 보자라고 한다면 이 순서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약간 착각의 구조를 갖게 하는 구도였던 거라는 거를 발견을 했어요. 실제로 이거는 그 어떤 그 이분법, 젠더 이분법을 해체시킬 수 있는 구도가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그 남성성의 기능권 하나예요. 교차성을 사실은 본 것 같지만 안 보고 남성성의 기능성을 누가 더 많이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본 거고, 실제로 그 젠더 이분법을 고정시키냐 해체시키냐의 관점에서 봤을 땐 또 다른, 예를 들어서 선생님 여기 뭐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의견으로 이렇게 순서 바꿀 수도 있겠지만 다른 순서들이 마련된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더더욱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요, 이렇게 되고 나면 더 복잡해져요. 이때는 사실은 전선을 구할 때 이렇게 전선을 짰죠. 근데 이렇게 순서를 놓고 나면요, 여러분들 이것도 위계라고 일단 봐요. 집단적인 위계 관계가 있다고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구도를 짜고 나면 그러면 누구랑 어디랑 어떻게 어느 만큼 연대해야 될지에 대한 답이 정확하게 안 나와요. 이거는 실제로 전선에서 어떤 전략이 어떤 현안이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그때그때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혹은 온라인에서 만나서 논의돼서 사안으로 결정돼야 할 문제이기는 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모두 다 젠더 이분법을 해체시키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구조적으로 잘 되고 어떤 사람은 좀 덜 되는 위치에 있다라고 논다면, 지금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지금 물어야 되는 건, 그러면 누구와 어떻게 어디까지 연대할 것인가를 물어야 되는 거예요. 요렇게 할 거예요? 얘네를 고립시키기 위해서? 예? 요렇게 할 거예요? 되게 헷갈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구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위에서 갖고 왔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 페미니즘의 궁극적인 목적이 젠더 이분법의 해체라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동의를 하신다면, 전선은 2, 3, 4, 5의 포괄적인 연대하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에 사실은 또 논의를 해봐야 되는 게 여기 있는 남성 페미니스트죠.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겠죠, 또. 근데 어쨌든 아까랑 다른 전선이 구워진단 말이에요. 여기는 생물학적으로 여자냐 남자냐가 사실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성적 정체성과 어떤 젠더 지향성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젠더 이분법을 뒤흔들고자 하는가 혹은 뒤흔들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한 문제인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정체성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정체성이.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전선을 짠다면 제가 뭐예요? 낙관적이라서 그런지 더 좋은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잠정적으로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더라도 요런 여러분들 연대라는 건 상호작용이죠. 요런 연대의 그 안에서 다양한 사안들을 함께 하는 가운데 내 정체성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요렇게 연대할 경우에 그래서 비판은 이들끼리는 안 하느냐? 하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전선을 요렇게 짠다라고 하면, 이것도 사실 되게 위험한 얘기예요. 이것도 되게 센 얘기인데 저는 온건한 페미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일단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요렇게 짠다고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요 안에서 내부 비판 가능하죠. 아까 말했듯이 그거 되게 좋았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게이 집단 내에서의 여성 혐오가 있다면 비판해야죠. 비판하는데 뭐냐면 이거 하나는 가능해요. 내부의 안에서의 비판이란 말이 이제 가능해요. 왜냐하면 연대는 여기서 여기까지니까. 연대하지만 산에 따라 연대하지만 그 연대 안에서 너희들도 여성 혐오적인 혐오적인 그 요소가 있다라고 비판하는 거랑,
아예 처음부터 너희랑 나랑 본질적으로 바탕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랑 후자는 사실은 확실히 분리주의적인 거죠. 근데 지금 전자는 사실은 우리 안에서의 상호적인 가능성을 열어놓기 때문에 비판을 하더라도 그 앞에 들을 사람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내 앞에. 이제 그 점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연대적으로 저 전선을 구축해서 가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내가 아까 내부적인 비판, 게이 커뮤니티 같은데 이제 비판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해야죠. 그러고 왜 안 해요? 그렇지만 그 비판의 강도와 날과 정도는 그 각각의 전선이 처한 사안이 무엇인가에 따라 여러분들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우리 한 줌밖에 안 되잖아요. 제가 사실 걱정되는 것은 그 한 줌이 모래알로 될까 봐 지금 걱정인 거거든요. 실제로 연대라는 거는 왜 필요하냐면 나랑 당신이랑 정체성이 동일하기 때문에 연대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성적 정체성, 젠더 정체성, 섹슈얼리티 다를 수 있는데 그리고 그 다른 와중에서 여러분 다른 정치적인 어떤 입장을 가질 수 있는데 어떤 사안에 동의한다면 일단 그 사안을 둘러싸고 연대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사안의 큰 폭은 위계적 젠더 이분법을 해체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 구도를 크게 일단은 두고서 그 내부적으로 비판하는 거랑 아예 그 집단을 바깥에다 두고 비판을 해서 사실 적대시하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그림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체성 인정의 모델이나 아까 그 모델이 아니라 아까 지금 제가 여기서 이렇게 다시 짠 요 모델로 한번 다시 생각해 보는 게 어떻겠는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여기서 투쟁은 생물학적 남성 여성의 구도가 아니라 젠더 이분법을 해체하는가 아닌가의 문제로 사실은 이제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분법 해체를 위해서 성소수자와 여성 모두의 권리 확장을 위한 방향을 당연히 모색할 필요가 있고요. 바로 이렇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그 게이 커뮤니티에서 예를 들어서 여성 혐오 있으면 계속 비판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방식이 퀴어라고 얘기하지만 성소수자와 여성 모두의 권리 확장을 위한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비판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1, 2, 3, 4의 젠더와 관련된 정치적 입장이 성소수자 경험, 남성 경험, 계급 경험 등이 교차되는 가운데 중층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것도 사실은 제가 지금 집단적으로 얘기는 하긴 하지만 사실은 일단 성적으로 차별받게 되면 예를 들어서 누구의 고통이 더 크다, 교차성이 더 많아서 더 고통이 크다 이렇게 사실은 단면적으로 얘기할 수도 되게 없거든요. 그 사람이 처한 상태, 계급, 문화, 종교 이런 거에 따라서 정말로 달라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뭐든지 다 가졌는데 페미니스트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뭐 어때요? 정치적인 성향 때문에 혹은 다른 어떤 정치 경제학적인 어떤 다른 입장 때문에 또 그렇게 되시는 분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상황을 고려할 때 어쨌든 그 안에서의 예외를 또 인정하게 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지금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 그래서 위계적 젠더의 이분법을 뒤흔드는 공동의 전선을 공유하는 가운데 내부 비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비판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그리고 바로 이럴 때 분리주의라는 비판도 피해갈 수 있고 그 한 줌 되는 페미들이 그래도 같이 가는 가운데 뭔가 자기 성정과 변화를 이룰 수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점에서 정체성에 근거를 해서 페미 운동을 이끌고 나가시는 것 그 방향을 만약에 노정하시고자 한다면 만약에 낸시 프레이저의 입장에서 제가 생각을 해봤고 그 사람의 이론의 어느 정도 타당성을 제가 인정하는 상황에서는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십사를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죠. 실제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젠더 위계를 뒤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고정된 정체성이 필요한 게 아니라 성적으로 억압되어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성적인 억압에 대해서 스스로 정치적으로 저항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결심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서 내부가 형성이 되면 포괄적 전선으로서의 내부가 형성되면 그 안에 내부적인 비판도 당연히 가능하고 그 내부적 비판의 척도는 뭐냐면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너를 비하해야 하는 그런 구도는 빠져나가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극복해야 되는 거죠. 네가 그 구도 갖고 있으면 당연히 비판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은 내부에서의 상호작용으로 되기 때문에 실제로 바깥에다 두고 완전히 배제시키는 것과는 다른 적대 구도를 가질 수 있다. 저는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인정이론의 재구성을 보면 이제 이렇게 얘기들을 하세요. 낸시 프레이저는 뭐라고 하냐면 이제 그래서 정체성 모델에서 정체성 해체 모델로 나가야 되는 것이 진짜 이제 인정투쟁의 방향인 거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인정투쟁은 정체성의 인정이 아니라 젠더 이분법의 해체가 목적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의 참여 동격을 가능하게 되는 거죠. 위상을 회복하는 것이지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을 고정시키거나 확인받는 것이 아니라 위상을 회복하기 위한 것인데 이 위상이라는 게 뭐냐면 참여 동격의 위상인 거예요.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동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사회적인 경제적인 참여 동격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사회적 경제적 배제들을 극복해야 되고 문화 상징적인 배제들을 극복해야 되고 정치적인 배제들을 극복해서 사실은 성적으로 차별되는 자들이 이 사회에서 동등한 성원으로 참여 동격을 이룰 수 있도록 인정투쟁의 방향을 노정해 가는 것. 이럴 때 이것이 진짜 젠더 트러블이고 그것이 진짜 인정투쟁이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마 이게 결어가 될 것 같은데 50분이라서 30분 정도는 질문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 뒤를 여러분들이랑 같이 얘기 들으면서 진행을 할까 하는데요.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인정투쟁은 그래서 정체성을 내가 꼭 갖고 있는 거를 딱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자신이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서 정체성들을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이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게 해체라면 사실은 우리가 제가 아까 그 온건하다 그랬을 때 왜 이렇게 뻔뻔하게 온건하다 그랬는 줄 아세요? 난 더럽다 그랬는데 왜 이렇게 뻔뻔하게 더러운다 그랬는 줄 아세요? 사실은 해체라는 것은 완벽하게 하는 사람은 실제로 없어요. 실제로 정도의 문제고 어느 분야에서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완벽한 해체는 사실 지금 우리가 요구할 수는 없다고 봐요. 방향성은 저렇게 지시할 수 있지만 그래서 실제로 해체의 과정 중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운동의 과정 속에서 따라서 우리는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누군가가 완벽한 해체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또 똑같은 게 뭐냐면 사실 비난의 화살이 개인이나 집단에 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것을 불러일으킨 사회 구조를 사실은 개선시키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각 집단별로 그 집단의 정체성을 변화시키면서 그들의 차별을 혹은 그들이 정체성 그 위계적 젠더 이분법을 더 뒤흔들 수 있는 주체로 나서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훨씬 더 교차성을 누릴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하는 것이 더 우선되는 우리의 과제인 거죠. 가령 여러분들 맨날 출산휴가 이런 것도 남자도 줘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랬을 때 공동육아 이런 것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랬을 때 그거는 뭐냐면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그 사람한테도 그 의무와 그 짐을 같이 주어짐으로써 어때요? 자기가 갖고 있는 하나의 정체성이 아니라 그 사회적 맥락에서의 교차성을 통해서 어쨌든 자기의 정체성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회적 맥락들을 더욱더 많이 하게 한다라는 목적하에서 그 제도들을 마련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겠죠. 사실은 그래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그래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린 거는 이분법 해체를 위한 연대는 그가 정체성이 아니라 사안별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낙태죄 폐지 운동, 내가 가진 섹스, 섹슈얼리티, 젠더뿐만 아니라 인종, 계급, 종교, 정치적 성향 이런 것들이 교차하는 가운데 사실은 젠더와 관련된 저는 정치적인 입장을 결단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중층 결정적으로 이루어져요. 그 사람이 어느 집단에 속했다고 해서 완전히 자동방으로 어떤 정치적인 결정을 한다라는 것은 다 착각인 거죠. 마치 노동자가 노동자당을 찍지 않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런 정치적인 결단을 내린 사람들이 함께 사안을 중심으로 모이는 연대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바로 그럴 때 스스로의 정체성을 상호작용을 통해서 해체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 관련된 많은 사람들의 참여 동격이 이루어지는 그 인정투쟁의 과정을 우리가 이룰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는 마치 생물학적인 여성 중에서 젠더 이분법 해체 동의하는 사람들이 페미니스트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라는 사람도 있는 거죠. 없던 사람이라는 것도 있는 거죠. 이제 뭐 그런 얘기로 제가 이제 일단은 마감을 하겠습니다.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금 시각은 8시 54분이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쯤에 제 강연을 일단은 마치고요. 뒤에는 사실 준비를
나라를 바꾸는 계집을 탈 이념적 실제 여기서부터 이제 버틀러 얘기거든요. 로 얘기하면서 이 나라를 바꾸는 계집에서의 계집이야말로 이 계집이 다른 맥락 속에서 반복적으로 실천됨으로써 원래 갖고 있었던 그 정체성의 의미를 잃게 하는 사례였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어때요? 시도될수록 챈도 이분법을 갖다가 해체할 수 있는 하나의 전략이 좋은 전략이 되겠다. 이제 뭐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자료 나간 게 있는데요. 그 뒷부분을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 강의는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